내 딸, 하은이. 정태준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정부가 데려온 어린아이의 눈동자를 본 순간 20년 전 잃어버린 딸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똑같은 눈매, 똑같은 입술 모양, 심지어 울 때 찡그리는 표정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온몸의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죠. 이 아이가 정말 내 핏줄일까? 아니면 20년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반지하 월세방의 좁은 화장실에서 서연은 딸 은채의 코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7살 아이의 창백한 얼굴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더욱 하얗게 보였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벽면에는 습기가 맺혀 물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요. 이제 멈췄어요. 은채의 작은 손이 엄마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이마를 쓸어내리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27살의 젊은 엄마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서연은 식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비 고지서에는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빨간색으로 찍혀 있었죠. 그 옆에는 낡은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고아원에서 받은 자신의 기록이었습니다. 박서연 7살 추정, 기억상실로 인한 신원불명. 20년 전 어느 시골 고아원 앞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전의 삶은 완벽한 백지 상태였죠. 서연은 왼손 약지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작은 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은채의 같은 자리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유전일까? 서연은 중얼거리며 은채가 잠든 이불을 다시 한번 덮어주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취객의 고함 소리와 함께 구토 소리가 들려왔어요. 반지하 창문 바로 앞이 인도였기 때문에 매일 밤 이런 소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옆집 문에 작은 메모를 붙이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송할머니, 오늘도 은채 부탁드립니다.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요. 70대의 송할머니는 은채를 자신의 손녀처럼 돌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 14살에 고아원을 나온 후부터 지금까지 23년을 혼자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죠. 다시 방으로 들어온 서연은 낡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방 안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어요. 몇 년 전 길거리에서 받은 피아노 학원 전단지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전단지를 볼 때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곤 했죠. 마치 피아노를 칠 줄 아는 것처럼요. 내가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었나? 하지만 7살 이전의 기억은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캄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고아원 원장은 그녀를 발견했을 때 머리에 상처가 있었다고 했어요. 아마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을 거라고요. 새벽 5시가 되자 서연은 허름한 점퍼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인력 소개소까지는 걸어서 40분. 버스비 1,500원도 아까운 형편이었죠. 걸으면서 서연은 문득 20년 전 자신이 어디서 왔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혹시 나도 부모가 있었을까? 나를 찾고 있을까?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찾고 있었다면 진작 찾았겠죠. 서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복숭아를 파는 노점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서연의 몸이 경직되며 본능적으로 길 반대편으로 몸을 돌렸어요. 왜인지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복숭아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것도 잃어버린 기억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인력 소개소가 가까워질수록 서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오늘은 꼭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어요. 은채의 약값이라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고아원 출신의 학력도 변변찮은 그녀에게 기회가 올까요? 엄마 힘내.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떠나기 전 은채가 잠결에 중얼거린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고 인력 소개소의 문을 밀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모두가 서연처럼 절박한 얼굴이었습니다. 인력 소개소 안은 이미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구석 자리를 겨우 찾아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새벽부터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생활의 무게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 서연이 아니니?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송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 봉지가 들려 있었죠. 할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은채는 집에 혼자. 걱정 마. 내가 메모 보고 바로 가서 지키고 있다가 나왔어. 애는 아직 자고 있더라. 송할머니는 서연 옆에 앉으며 찐빵 하나를 건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서연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할머니는 일 구하러 오신 거 아니죠? 아니, 나는 그냥 20년 전 오늘 같은 날 여기서 특별한 일이 있었거든.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먼 곳을 향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낡은 지갑을 꺼내 빛바랜 신문 조각을 펼쳤어요. 20년 전 3월 7일 백화점 화재 사고. 재벌가 딸아이가 사라진 날이야. 서연은 신문 조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흐릿한 사진 속에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죠. 정하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정태준 회장이야. 지금도 딸을 찾고 있다더라. 20년째 혼자 살면서 말이야. 서연의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20년 전이면 자신이 고아원에서 발견된 시기와 비슷했어요. 혈육은 결국 만나게 되어 있어. 하늘이 정한 인연은 끊을 수 없거든. 할머니가 서연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시선이 서연의 약지에 있는 초승달점에 멈췄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이 점, 참 특별하구나. 우리 집안 여자들한테만 있던 표시인데. 할머니 집안에도 이런 점이 있었어요? 응. 북에 두고 온 내 딸한테도 있었지. 근데 신기하게도 정 회장 집안 여자들한테도 대대로 이런 점이 있다고 들었어.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우연일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미소만 지었죠. 그때 인력 소개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50대 소장이 헐레벌떡 들어오며 소리쳤어요. 극구, 평창동 정태준 회장 저택, 가정부 1명. 순간 소개소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정태준이라는 이름에 모두가 귓속말을 시작했죠. 그 집 아니야? 가정부들이 일주일도 못 버틴다는. 이번 달에만 3명이 그만뒀대. 20년째 혼자 산다며. 딸 잃고 나서. 소장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당 30만 원. 딴 깔끔하고 조용한 사람만. 애 있는 사람은 안 돼.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만 원이면 은채 약을 열흘은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애가 있다는 사실이 걸렸죠. 저요. 서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소장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았어요. 서연 씨는 애가 있잖아. 제발이요. 딸 약값이 너무 급해요. 일주일만이라도. 서연의 간절한 목소리에
소장이 머뭇거렸습니다. 송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가봐. 이것도 인연일지 누가 알아. 할머니의 눈빛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소장이 한숨을 쉬며 종이를 건넸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절대 늦지 마. 그리고 애 있는 건 비밀로 해. 서연은 주소가 적힌 종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평창동 정태준 회장 저택. 어쩌면 이곳에서 그녀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인력 소개소를 나서는 서연의 뒤에서 송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20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야. 이제 만날 때가 됐어. 할머니의 품에는 아까 보여준 신문 조각이 그대로 들려 있었습니다. 그 속에 7살 정하은의 얼굴이 봄볕에 반짝이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송할머니와 함께 앉아 은채의 이마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빈혈이 심해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내일 면접 잘 봐야 할 텐데. 송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옷장을 열어 가진 옷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어요. 변변한 정장 하나 없었습니다. 그나마 깨끗한 검은색 바지와 흰 블라우스가 전부였죠. 이력서도 없는데 어떡하지. 서연은 한숨을 쉬며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때 낡은 파일 속에서 몇 장의 서류가 나왔어요. 고아원 퇴소 증명서, 그리고 14년 전 받았던 중학교 졸업장이었습니다. 학력이라곤 이게 전부였죠. 정 회장 집이라면 대졸자들도 줄 설 텐데. 불안한 마음의 서연은 다시 한번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평창동 80번지. 버스로 1시간은 가야 할 거리였어요. 새벽에 일찍 출발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알람을 맞춰두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거대한 백화점이 불타고 있었고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이름은 박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름이었는데 아무리 들으려 해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았죠. 다음 날 새벽 6시 서연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은채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송할머니가 일찍부터 와서 지켜주기로 했어요. 약은 여기 두고 갈게요. 9시에 한 번, 12시에 한 번 먹여주세요. 서연은 약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당부했습니다. 이틀분밖에 남지 않은 약이었죠. 오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내일부터는 약을 살 수 없었습니다. 평창동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계속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마치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무의식적인 동작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높은 담장과 으리으리한 대문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버스에서 내린 서연은 주소를 따라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7시까지 도착해야 했으니까요. 마침내 거대한 철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패에는 정태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서연이 초인종을 누르자 곧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인력 소개소에서 온 박서연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정원을 지나 현관에 도착하자 50대 중반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의 그녀는 위아래로 서연을 훑어보았죠. 저는 이 집 실장 윤미경입니다. 면접은 제가 진행해요. 윤 실장이라 불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서연을 거실로 안내한 윤 실장은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이력서는? 죄송합니다. 급하게 와서. 학력은? 중졸입니다. 윤 실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경력은요?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청소나 요리는 자신 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윤 실장이 다시 물었어요. 부모님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죠? 저는 고아입니다. 7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순간 윤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며 서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때 2층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슬픈 멜로디였어요. 서연의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멜로디를 따라 허공에 건반을 그리듯 손가락이 춤을 췄죠. 윤 실장이 서연의 손을 보며 또다시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놀라움이 아닌 두려움 같은 것이었어요. 윤 실장의 입술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가락 움직임을 보던 그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치 무언가 두려운 것을 본 사람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잠시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윤 실장이 다급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으로 사라진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불안해졌어요. 뭔가 잘못된 걸까요? 혹시 벌써 탈락한 건 아닐까요? 거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면에는 커다란 유화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어린 여자아이와 젊은 부부가 함께 웃고 있는 가족 초상화였습니다. 아이는 7살쯤 되어 보였죠.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윤 실장과 함께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타고 울려 퍼졌죠. 회장님, 그냥 돌려보내는 게... 윤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계단 끝에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5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깊게 패인 눈과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러나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태준은 서연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연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어요. 이마에서 시작해 눈, 코, 입술까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박서연 씨입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인력 소개소에서. 몇 살이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이 당황했지만 대답했습니다. 27입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계산하듯 입술을 달싹였죠. 20년 전 7살이었다면 지금 27. 맞았습니다. 나이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왼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상한 요청이었지만 서연은 왼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약지에 있는 초승달점에 고정되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태준이 비틀거렸습니다. 윤 실장이 황급히 그를 부축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물 좀 가져와. 윤 실장이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태준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서연을 계속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요. 7살 이전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태준의 몸이 떨렸습니다. 물을 가져온 윤 실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죠. 회장님, 이 여자는 그냥 가정부 지원자일 뿐입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태준은 윤 실장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서연에게 보였습니다. 7살쯤 되는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아이의 왼손 약지에는 또렷하게 초승달 모양의 점이 보였죠.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20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서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어린 시절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은채와 닮았다고 해야 할까요? 죄송하지만 왜 저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건지. 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윤 실장이 재빨리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이성을 찾으십시오. 2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 점이 있잖아. 우리 집안 여자들에게만 대대로 내려오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는 사이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이 집 잃어버린 딸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기대감이 피어올랐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날카로운 인상에 차가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입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정태민 부회장이었습니다. 태민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자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죠. 새 가정부입니까? 태민아, 이 사람 좀 봐. 하은이를 닮지 않았니? 태준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민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형님, 또 그러십니까? 20년 동안 하은이를 닮은 사람만 보면 이번은 달라. 나이도 맞고 점도 있고. 형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하은이는 죽었습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태민의 차가운 말에 태준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서연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은채가 기다리고 있었고 약도 사야 했습니다. 그럼 저는. 서연이 일어서려 하자 태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기다려요. 당신을 채용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일하실 수 있나요? 윤 실장과 태민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형님,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닙니까? 하지만 태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일당 30만 원, 아니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대신 오늘부터 당장 일해주세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50만 원이라니. 그 돈이면 은채 약을 한 달은 살 수 있었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태준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어린 시절에 대해서요. 거짓 없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서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윤 실장의 안내를 받아 지하 직원실로 내려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는 낡은 철제 옷장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죠. 윤 실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유니폼을 건넸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은 수습 기간입니다. 회장님이 뭐라 하시든 제가 보기에 부적합하면 바로 내보낼 겁니다. 윤 실장의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유니폼을 받아들었어요. 검은색 치마와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앞치마까지.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도 윤 실장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참고로 회장님은 20년째 망상에 빠져 계십니다. 길에서 젊은 여자만 보면 딸이 아닌가 의심하시죠. 당신도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윤 실장의 말에 서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 집 딸일 거라는 기대를 한 건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서운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시 거실로 올라온 서연은
청소 도구를 받았습니다. 윤 실장이 집안 구조를 설명하며 규칙을 나열했죠. 2층 서재는 회장님 허락 없이 들어가지 마세요. 3층은 아예 올라가지도 마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윤 실장이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소나기 힘이 너무 세서 아팠어요. 회장님께 쓸데없는 희망을 주지 마세요. 당신은 그저 가정부일 뿐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반발심이 일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청소를 시작한 서연은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닦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의 모습이 수십 장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든 사진이 20년 전에서 멈춰 있었죠. 그만 닦아요. 뒤에서 들린 태준의 목소리에 서연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태준은 사진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찍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내는 충격으로 1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딸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잃어버리신 건가요? 백화점 화제였어요. 동생이 장난감 사준다고 데리고 갔는데 혼란 속에서 사라졌죠.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백화점 화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아니, 꿈에서 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태민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윤 실장도 함께였죠. 형님, 회사에서 급한 결제가 있습니다. 태민이 서류를 내밀었지만 태준은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피아노 칠 줄 압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 연주를 들으실 때 손가락이 움직이던데요. 태준의 관찰력에 서연이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었는데 그걸 봤다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순간 태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피아노 앞으로 이끌었어요. 윤 실장과 태민이 황급히 따라왔습니다. 형님, 무슨 짓이십니까? 한 번만 쳐보세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으니 이상하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려놓자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멜로디였지만 분명한 곡조가 있었어요. 서연도 놀랐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피아노를 치고 있다니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멜로디는 은하수 왈츠의 첫 소절이었어요. 자신이 어린 하은에게만 가르쳤던 자작곡이었죠. 그만 태민이 피아노 뚜껑을 닫았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가까스로 피했어요.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우연의 일치입니다. 우연이라고? 이 곡을 아는 사람은 나와 하은이 뿐이야. 형님이 혼자 치시는 걸 들었겠죠. 이 여자 수상합니다. 신원 조사를 해야 합니다. 태민이 서연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윤 실장도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회장님 재산을 노리고. 그만.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저택 전체를 울렸어요.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태민이 너는 회사나 신경 써. 윤 실장도 쓸데없는 참견 말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님, 후회하실 겁니다. 그는 서류를 탁자에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윤 실장도 서연을 째려보며 따라 나갔죠. 거실에 둘만 남자, 태준이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서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었군요. 아니에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피아노를 칠 줄 아는지 몰랐거든요. 태준이 서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며칠만 여기 있어주세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집에는 은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당 50만 원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출퇴근하면 안 될까요? 집에 아픈 가족이 있어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은채는 가족이니까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일해주시면 됩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은채의 치료비 걱정은 덜었어요. 태준이 소개해준 대학병원 소아암센터에서 은채에게 맞는 골수 기증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은 게 어제였죠. 다음 주부터 입원해서 이식 준비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예후가 좋을 거라며 서연을 안심시켰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이라면 남편인가요? 아니요. 딸입니다. 7살이에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27에 7살 딸이라니. 그럼 20살에 낳았다는 건가요? 서연은 태준의 놀란 표정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늘 받는 시선이었으니까요. 미혼모를 바라보는 그 시선 말입니다. 저녁 7시 서연은 첫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은채가 달려와 안겼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많이 늦었어. 서연은 딸을 꼭 안아주며 미안한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송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일은 잘 되었어? 네, 할머니. 당분간 그 집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태준이 성금으로 준 5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송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네, 일당이 많아요. 이제 은채 약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은채가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엄마, 힘든 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전혀 안 힘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준의 간절한 눈빛, 윤 실장의 적대감,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피아노 실력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밤 서연은 은채가 잠든 후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태준 회장이 보여준 사진 속 아이가 자꾸 떠올랐어요. 정하은.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창동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정원에서 태준이 서 있었어요. 그는 밤새 기다린 사람처럼 초췌해 보였습니다. 오셨군요. 혹시 안 올까봐 걱정했습니다. 태준의 솔직한 말에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회장이라는 사람이 가정부를 이렇게 기다릴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은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태준이 서연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문을 열자 아이 방이 나타났어요. 20년 전 그대로 보존된 7살 여자아이의 방이었습니다. 분홍색 벽지, 인형들, 작은 책상과 의자. 모든 것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지만 시간은 20년 전에 멈춰 있었죠. 하은이 방입니다. 매일 청소는 하지만 들어와서 있어 본 사람은 없어요. 태준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어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곳에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데자뷰였어요. 여기서 잠시 있어 봐 주시겠어요? 무언가 기억나는 게 있는지. 태준의 부탁은 이상했지만 서연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더욱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여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크레파스와 도화지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크레파스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서연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 한 그루와 그 아래 서 있는 세 사람. 아빠, 엄마,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였어요. 이 그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펼쳐진 페이지에는 서연이 방금 그린 것과 똑같은 구도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하은이가 그린 그림이었죠. 서연은 깜짝 놀라 크레파스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태민과 윤 실장이 들어왔어요. 형님, 무슨 짓입니까? 하은이 방에 외부인을 들이시다니. 태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윤 실장도 분노에 찬 표정이었죠. 회장님, 선을 넘으셨습니다. 이 방은 성욕이잖아요. 내 딸 방이야. 내가 결정할 일이지.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형님이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사회에 보고해야겠어요. 뭐라고? 형님의 정신 상태를 검사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도. 형제의 대립이 격해지는 가운데 서연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벽에 걸린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배경이 낯익었습니다. 커다란 느티나무와 그 아래 벤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저기, 이 사진의 장소가 어디인가요? 서연의 질문에 모두가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태준이 대답했어요. 남산 어린이 공원입니다. 하은이가 제일 좋아하던 곳이었죠. 남산 어린이 공원.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였습니다. 어린 시절 꿈에서 자주 보던 장소였어요. 커다란 나무와 벤치,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따뜻한 기억. 거기 가본 것 같아요. 서연의 말에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정말입니까? 언제요? 모르겠어요. 그냥 꿈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태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님, 속으시는 겁니다. 이 여자가 형님 주변을 조사해서 접근한 거예요. 하지만 태준은 동생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내일 거기 가봅시다. 남산공원에. 뭔가 기억날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궁금했으니까요. 왜 모르는 곳이 이렇게 익숙한지, 왜 남의 집 딸 방에서 똑같은 그림을 그렸는지. 윤 실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박서연 씨, 조심하세요. 헛된 희망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겁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확인하고 싶다고. 자신이 정말 정하은인지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인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 정하은이라면 은채는 태준의 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은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또 다른 걱정도 들었습니다. 태민과 윤 실장의 적대감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자신을 경계하는 걸까요? 단순히 태준을 걱정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태준은 서연과 함께 남산 어린이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공원을 비추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기가 하은이가 제일 좋아하던 곳입니다. 태준이 커다란 느티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수령이 100년은 넘어 보이는 거대한 나무였죠. 서연은 나무를 올려다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명 처음 오는 곳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저 벤치에서 도시락을 자주 먹었어요. 하은이가 김밥을 특히 좋아했죠. 태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벤치로 걸어갔어요. 앉아보니 더욱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여기 앉아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회장님은 딸을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그럼요. 하은이는 제 전부였습니다. 늦게 얻은 딸이라 더욱 귀했죠. 태준이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딸이 있다고 하셨죠? 몇 살이라고? 7살이요. 은채라고 해요. 은채? 예쁜 이름이네요. 태준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목각 인형이었어요. 토끼 모양의 낡은 인형이었죠. 이게 하은이가 가장 아끼던 인형입니다. 늘 들고 다녔어요. 서연이 인형을 받아들자 손가락 끝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이 감촉, 이 무게가 낯설지 않았어요. 무의식적으로 인형의 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은이도 똑같은 버릇이 있었거든요. 긴장하거나 생각할 때면 늘 토끼 인형의 귀를 만졌죠. 그 인형, 이상하게 친숙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희미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어요. 누군가 이 인형을 건네주던 따뜻한 손.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백화점 화재 때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태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가끔 꿈을 꿔요. 불타는 건물, 연기, 그리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무슨 이름으로 부르던가요? 잘 안 들려요. 그냥 슬픈 목소리였어요. 태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그도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 실장이었어요.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회장님, 지금 남산공원입니다. 네, 회장님이 그 여자와 함께 있어요. 전화를 끄는 윤 실장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한편 서연은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놀이터, 분수대, 화장실까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저기 화장실 뒤에 큰 바위가 있나요? 서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태준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모르겠어요. 그냥 있을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이 화장실 뒤로 가보니 정말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은이가 숨바꼭질할 때 늘 여기 숨었어요. 태준의 말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었죠. 왜 울죠? 왜 여기만 오면? 서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준이 손수건을 건넸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기억해도 돼요. 그때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송할머니였어요. 서연아, 은채가 또 쓰러졌어. 지금 병원이야.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뛰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회장님. 딸이 아파서 제 차로 모셔다 드리죠. 어느 병원입니까? 태준이 서연을 따라 뛰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급히 차에 올랐어요. 운전기사에게 병원으로 가라고 지시한 태준은 불안해하는 서연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병인가요? 선천성 빈혈이에요. 자주 쓰러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을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서연은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은채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엄마. 은채가 힘없이 엄마를 불렀습니다. 서연은 딸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우리 은채. 태준이 응급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채가 고개를 돌려 태준을 보았어요.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태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왼손 약지의 초승달점, 그리고 하은이와 똑같은 눈매. 이 아이는 분명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였습니다. 저 아이가... 태준이 비틀거렸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그를 부축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박서연 씨와 그 딸의 유전자 검사를 준비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 병원 복도에서 태준은 의사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은채의 곁을 떠나지 못한 채 병실 안에 있었죠.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의 혈액형이 매우 특수합니다. RH 음성 O형의 특이 항체까지 있어서 수혈할 혈액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혈액은행에도 재고가 없습니다. 태준이 자신의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제 혈액형을 검사해 보세요. 저도 희귀 혈액형이거든요.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태준의 단호한 눈빛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30분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놀랍네요. 회장님도 똑같은 RH 음성 O형의 같은 항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확률은 직계가족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데.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헌혈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제가 헌혈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뽑아주세요. 헌혈실로 이동한 태준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바늘을 꽂자 진한 붉은 피가 혈액팩으로 흘러들어갔어요. 450ml를 2팩 채취하는 동안 태준은 은채의 병실을 바라보았습니다. 2시간 후 혈액은행에서 처리가 완료된 혈액이 도착했습니다. 안전성 검사와 교차 시험을 모두 통과한 혈액이었죠. 수혈이 시작되자 은채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어요. 병실로 돌아온 서연은 헌혈을 마치고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태준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를 많이 뽑아서 창백했지만 표정은 안도감으로 가득했어요. 회장님, 왜 이렇게까지? 아이가 위급해 보여서요. 마침 제 혈액형이 맞아서 다행입니다. 태준의 따뜻한 눈빛에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낯선 사람이 왜 이렇게 자신과 은채에게 헌신하는 걸까요? 그때 병원 로비로 태민과 윤 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형님, 무슨 일입니까? 왜 이 여자의 딸에게 헌혈까지 하신 겁니까? 태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윤 실장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연을 노려보았죠. 이 여자가 형님께 접근한 목적이 뭔지 이제 알겠네요. 딸까지 이용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런 의도가. 서연이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윤 실장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우연히 형님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우연히 똑같은 점이 있고 우연히 딸의 혈액형까지 같다고요? 태준이 휴게실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헌혈 후유증으로 약간 비틀거렸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혈액형이 같은 게 죄인가?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헌혈한 거야. 태민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위협적이었어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형님께 더 이상 접근하지 마시오. 그게 당신과 딸을 위한 겁니다.
서연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그저 일해서 돈을 벌려는 것뿐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걸 받고 사라지시죠. 태민이 수표를 꺼냈습니다. 1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뭔가요? 당신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돈 말입니다. 이걸 받고 영원히 사라지세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1억이면 은채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병원, 좋은 약,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수표를 밀어냈습니다. 싫습니다. 정거지가 아니에요. 태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윤 실장이 나섰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쓰겠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조사해서 그만.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환자분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주세요. 태준은 태민과 윤 실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앞에서 감히 누구를 협박하는 거야?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우연이 너무 많습니다. 이 여자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요. 태민의 말에 태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너와 윤 실장은 왜 이렇게 서연 씨를 경계하는 거지? 혹시 너희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순간 태민과 윤 실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이 재빨리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서연의 눈에 포착되었어요. 그때 은채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서연이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은채는 힘없이 웃으며 태준을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간호사 언니가 할아버지 피 받았다고 했어요. 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가슴을 울렸어요. 그래, 이제 괜찮니? 네. 할아버지는 천사예요. 엄마랑 저를 도와주잖아요. 은채의 순수한 말에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민과 윤 실장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송할머니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정 회장님이시죠? 20년 전 신문에서 봤어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송할머니는 서연과 태준을 번갈아 보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혈육은 만나게 되어 있나 봐요. 그 말에 모두가 할머니를 주목했습니다. 송할머니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어요. 서연이 왼손 약지에 있는 점, 그거 특별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집안에만 대대로 내려오는 표식이라고 들었는데. 태민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근거 없는 말씀은. 근거 없다고요? 전 60년을 넘게 살면서 많은 것을 봤어요. 특히 20년 전 그날도 기억하죠. 송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윤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날 백화점 근처에서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뛰는 걸 봤거든요. 머리에 피를 흘리는 아이였죠. 서연이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머리 흉터가 떠올랐어요. 태준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송할머니가 윤 실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글쎄요, 얼굴은 잘 기억 안 나지만 목소리는 잊을 수가 없네요. 아이를 고아원 앞에 두면서 미안하다, 하은아라고 중얼거렸거든요. 윤 실장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태민이 재빨리 그녀를 가로막았어요. 할머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 가보시죠. 하지만 송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착각이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 여자가 떨어뜨린 이것은 착각이 아니죠. 할머니가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20년 전 날짜와 함께 피 얼룩, 그리고 작게 수놓아진 이니셜이 있었어요. 그 이니셜을 본 태준의 얼굴이 돌변했습니다. Y.
M, K 윤미경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손수건에 수놓아진 이니셜 Y, M, K를 본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의 피 얼룩이 갈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습니다. 윤 실장, 설명해 보시오.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습니다. 윤 실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패배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민이 재빨리 윤 실장 앞을 막았어요. 형님, 이건 너무 억지입니다. 이니셜이 같다고 해서. 그럼 확실히 해보면 되겠군. 태준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지시했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유전자 검사팀도 데려와. 그리고 경찰도 대기시켜. 전화를 끊은 태준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충격으로 병실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자신이 정말 정하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서연 씨, 아니 하은아. 태준이 다가오려 하자 서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가 정말 당신 딸이라는 건가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던 고통, 그리고 이제야 찾은 정체성이 주는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은채가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서연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하은이라면 은채는 재벌가의 손녀가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키워서 미안했던 마음과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1시간 후 병원 특별검사실에서 유전자 채취가 진행되었습니다. 태준과 서연 그리고 은채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했어요. 긴급 검사로 진행되어 결과는 6시간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형님,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태민이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태준은 단호했어요. 만약 서연 씨가 하은이가 맞다면 너와 윤 실장은 감옥에 가야 할 거야. 그 말에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 실장은 이미 넋이 나간 표정이었죠. 그녀는 병원 화장실로 급히 뛰어갔습니다. 화장실 개인 칸에서 윤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처리해. 계좌도 정리하고 서류도 태워버려. 6시간 안에. 전화를 끊은 윤 실장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태준은 서연과 은채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태준의 따뜻한 눈빛이 그녀를 안정시켰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하지만 만약 제가 정말 하은이라면 왜 20년 동안 절 찾지 못하신 거죠? 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찾았어요. 미친 듯이 찾았죠. 전국의 병원, 고아원, 심지어 해외까지. 하지만 그때 태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 20년 전 실종 당시 경찰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뭐가 이상한가? 당시 수사 담당자가 조기 종결시켰는데 그 담당자가 태민 부회장과 대학 동기였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저녁 6시가 되자 검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준과 서연은 긴장한 채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의사가 봉인된 서류를 열었습니다. 정태준 씨와 박서연 씨의 유전자 일치율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99.9%입니다.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태준이 급히 그녀를 부축했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은아, 내 딸 하은아. 태준이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20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서연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처음으로 부른 그 호칭에 태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은채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엄마, 저 할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은채가 환하게 웃으며 태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태준은 손녀를 들어 올려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병원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태민과 윤 실장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어요. 끝났어. 윤 실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태민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있잖아. 두 사람이 병원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정태민 씨, 윤미경 씨, 아동 유괴 및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병원 로비에 울렸습니다. 20년 전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태준은 체포되는 동생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니, 태민아? 왜 내 딸을? 태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모든 걸 가졌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회사, 모든 것을. 난 평생 형님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내 딸을 없앤 거야? 난 지시만 했을 뿐이에요. 실행은. 태민이 윤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윤 실장이 절규하듯 외쳤어요. 전 하은이를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잠시 숨기려고만. 하지만 화재가 나고 혼란스러워서 진실이 드러나자 병원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서연은 윤 실장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럼 왜 절 고아원에 버린 거죠? 태민이 그래야 한다고. 당신이 살아있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경찰이 두 사람을 끌고 가는 동안 태준은 서연과 은채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악몽이 끝났어요. 병원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의 잃어버린 딸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죠. 하지만 태준은 기자들을 피해 서연과 은채를 조용히 차에 태웠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온 서연은 낯설면서도 익숙한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태준이 그녀를 하은이 방으로 안내했어요. 20년 동안 그대로 보존된 방은 이제 주인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너와 은채의 방이야. 태준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은채는 신기한 듯 방 안을 뛰어다니며 구경했어요. 엄마, 여기 진짜 우리 집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 집이야. 서연의 대답에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의 비서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 이사회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무슨 일인가? 태민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에 이사들을 포섭했나 봅니다. 회장님의 정신 감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도 불안해졌어요. 정신 감정이요?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는다며 회사 자금을 낭비했다는 명목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타난 서연 씨가 진짜 딸인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언급하면서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겨우 찾은 가족인데 또다시 빼앗기는 건 아닐까요? 태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태민이 놈이 감옥에서도 일을 꾸민 건가.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가정부가 문을 열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법원 집행관들이었습니다. 정태준 씨 계십니까? 무슨 일이죠? 법원 명령입니다. 정신 감정이 끝날 때까지 회사 출입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집행관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서연 씨도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원 위조 혐의로 고발이 들어왔어요. 신원 위조라니요? 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고아원 기록이 조작됐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인물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태준이 화를 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잖아. 그것도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에서요.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은채가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엄마, 우리 쫓겨나는 거야? 서연은 딸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집행관들이 떠난 후 태준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좋지 않았어요. 회장님, 이사회에서 이미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과반수가 회장님의 경영권 정지에 찬성했어요. 태준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일궈온 회사를 하루아침에 빼앗기다니요. 그때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서연 씨죠? 아니, 정하은 씨라고 해야 하나?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누구세요? 태민 부회장님의 변호사입니다. 제안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제안이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정하은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당신과 딸에게 평생 먹고 살 돈을 드리겠습니다.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절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계속 정하은이라고 우기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정 회장도 회사를 잃고 당신도 사기꾼으로 몰릴 거예요. 전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이죠. 참고로 고아원 원장도 우리 편입니다. 당신의 기록이 조작됐다고 증언할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충격으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어요. 태준이 다가와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채가 곤히 잠든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겨우 찾은 행복이 또다시 무너지는 건 아닐까요? 새벽 3시 서연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정원을 거닐다가 서재에 불이 켜진 것을 보았어요. 태준이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연의 부름에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져 있었어요. 못 잤구나. 아빠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하은아. 널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서연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 정말 하은이 맞아요. 기억은 없지만 마음이 기억해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안다. 넌 내 딸이야. 그 누가 뭐라 해도. 다음 날 아침 언론에서는 정태준 회장 일가의 스캔들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가짜 딸 논란, 회사 경영권 분쟁, 동생의 구속까지 모든 것이 엉망이었어요. 서연은 뉴스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태준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때 송할머니가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낡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이걸 주려고 왔어. 상자를 열자 오래된 병원 팔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정하은 2005년 3월 10일생이라고 적혀 있었죠. 20년 전 고아원 앞에서 이걸 주었어.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내 것이었구나.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였어요. 태준이 팔찌를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송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싸울 무기가 생겼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병원 팔찌를 들고 법원으로 향하던 태준과 서연은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이 증거라면 모든 의혹을 풀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법정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바로 서연이 자란 고아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박서연이 아닙니다. 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원장님, 왜 이러세요? 저 박서연 맞아요. 아니에요. 진짜 박서연은 15살에 병으로 죽었어요. 이 여자는 그 이름을 도용한 사기꾼입니다. 태준이 분노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짓말이야. 당신이 얼마를 받고 이런 짓을 하는 거요? 원장은 비웃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15살 박서연의 사망 진단서였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이 여자는 20살에 갑자기 나타나서 박서연 행세를 했어요. 저도 그땐 속았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연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태준이 급히 그녀를 부축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그들을 맞은 것은 더욱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판사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원 팔찌는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20년이나 지난 물건의 진위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태준의 변호사가 항변했지만 검사는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검사한 유전자 감정 결과입니다. 일치율이 불과 12%입니다. 남남이라는 뜻이죠.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분명 99.9%였는데요.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조작이다. 누가 검사 결과를 바꿨어.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정태준 씨는 정신감정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서연 씨는 신원 도용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겠습니다. 안 돼. 서연이 절규했지만 경찰들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감촉에 서연의 몸이 떨렸어요. 아빠, 저 정말 하은이 맞아요. 믿어주세요. 태준이 서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법원 경위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회장님도 따로 오셔야 합니다. 정신감정 명령이 떨어졌어요. 두 사람이 강제로 떨어지는 순간 서연은 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망과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구치소로 이송된 서연은 차가운 독방에 갇혔습니다. 콘크리트 벽과 철창, 그리고 딱딱한 침대가 전부인 공간이었죠. 밖에서 은채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서연은 철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은채야,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은채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이를 데려간 것은 아동보호소 직원들이었어요. 엄마가 구속되면서 은채도 시설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아빠, 그리고 사랑하는 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한편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태준은 약물 투여를 거부하며 저항했습니다. 난 정상이야. 그녀는 내 딸이 맞아. 하지만
의사들은 그의 말을 망상으로 치부했습니다. 강력한 진정제가 투여되자 태주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어요. 약물에 취해 몽롱해진 상태에서도 태주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은아, 미안하다. 아빠가 또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다음 날 아침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재벌 회장의 망상, 가짜 딸에게 속다. 사기꾼 박서연, 신원 도용 확정. 정태준 회장, 정신병원 강제 입원. 구치소 면회실에 송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본 서연의 얼굴은 하루 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어요. 할머니,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은채는 어떻게 됐어요? 아동보호소에 있어. 면회도 안 된대. 너를 위험인물로 분류했다더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송할머니도 주름진 얼굴에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다 계획된 거야. 누군가 너희를 모두 제거하려는 거지. 할머니, 전 정말 정하은이 맞아요.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죠? 송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유리창에 대었습니다. 내가 믿어. 그리고 방법을 찾을 거야. 포기하지 마.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이미 희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속된 태민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것이었어요.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태민은 곧바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어요. 형님의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태민이 회장 취임식에서 한 말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윤 실장도 함께 있었어요. 그녀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진짜를 가짜로 만들고 악인을 승자로 만드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죠. 구치소 독방에서 서연은 차가운 벽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살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엄마, 어디선가 은채가 부르는 환청이 들렸습니다. 서연은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아빠, 이번엔 태준을 부르는 자신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빠를 또다시 잃었어요. 서연은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이것이 끝일까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은 걸까요? 구치소에 갇힌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서연은 더 이상 울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어요. 20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았고 겨우 찾은 정체성마저 부정당했습니다. 그때 간수가 독방 문을 열었습니다. 박서연, 면회 왔어. 서연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송할머니일 거라 생각했지만 면회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뜻밖에도 정태준의 비서였어요. 서연 씨, 시간이 없으니 잘 들으세요. 비서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종이를 유리창에 대었어요. 회장님이 정신병원에서 몰래 보낸 메시지입니다. 종이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아, 포기하지 마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아빠가 믿는다. 서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자신을 믿고 있었어요. 비서가 또 다른 정보를 전했습니다. 윤 실장의 과거를 조사했더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20년 전 화재 당일 그녀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됐습니다. 누가 보낸 건가요? 추적 중인데 해외 계좌라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그녀를 매수한 거예요. 비서가 급히 일어섰습니다. 누가 오는 것 같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 재심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세요. 비서가 떠난 후
서연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누가 윤 실장을 매수했을까요? 태민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일까요? 한편 정신병원에 갇힌 태주는 약물 투여를 피하기 위해 몰래 약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하면서 밤마다 병원 컴퓨터를 해킹할 기회를 노렸어요. 새벽 2시 간호사들이 잠든 틈을 타 태주는 의사 사무실로 잠입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20년 전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백화점 화재 당일 병원 응급실 기록에 7살 여자아이가 머리 부상으로 치료받았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흔적이 있었어요. 태주는 복원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삭제된 파일이 하나씩 복구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진 한 장이 화면에 떴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어린 여자아이.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자. 윤 실장이었습니다. 태주는 즉시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병원 원장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환자가 무단으로 사무실에 침입하다니. 이제 강제 조치를 취해야겠군요. 간호사들이 달려와 태준을 붙잡았습니다. 강력한 진정제가 주사되자 태준의 의식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거를 찾았으니까요. 다음 날 송할머니는 아동보호소를 찾아갔습니다. 은채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직원들은 그녀를 문전박대했어요. 위험인물과 접촉한 아동은 외부 면회가 금지입니다. 그 아이 엄마는 위험인물이 아니에요. 송할머니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은채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보고 싶어. 은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송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송할머니는 집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백화점 화재 당시 자신이 찍었던 사진들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다시 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찍혀 있었어요. 확대해 보니 차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송할머니는 돋보기를 가져와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차 안의 인물은 젊은 시절의 태민이었습니다. 이런, 태민이 그날 현장에 있었어? 송할머니는 즉시 사진을 스캔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었어요. 구치소에서 서연은 깊은 밤 창살 너머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은채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 옆 독방에서 늙은 수감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억울한 일 있나 보네. 네, 전 정말 아무 죄도 없어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한둘인가. 하지만 포기하면 정말 끝이야. 늙은 수감자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앉아 조용히 기도했어요. 진실이 밝혀지기를,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새벽이 되자 서연은 문득 무언가를 기억해냈습니다. 화재 당일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그것은 여자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하은아, 삼촌이야. 이리 와. 그 목소리의 주인은 태민이었을까요? 재심날 아침 서연은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이 아팠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과 달랐어요. 절망 대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 앞에는 뜻밖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송할머니, 태준의 비서, 그리고 놀랍게도 정신병원 복장을 한 태준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병원 관계자들이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한 명의 변호사가 앞을 막았습니다. 정태준 씨는 법원 출석 명령을 받았습니다. 막으시면 법정 모독입니다. 그 변호사는 태준이 몰래 연락한 국내 최고의 형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법정이 열리자 검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서연은 신원을 위조한 사기꾼입니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가 제시한 것은 태준이 정신병원에서 찾은 삭제된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은 7살 여자아이와 윤 실장의 모습이었죠. 20년 전 3월 7일 백화점 화재 당일 병원 기록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정하은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현재 구속된 윤미경 씨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검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변호사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송 할머니가 제공한 사진입니다. 화재 현장 근처에 찍힌 태민의 차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차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정태민 씨는 화재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이 사진이 그가 거짓말했음을 증명합니다. 태민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갑자기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보자 늙은 남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는 20년 전 백화점 경비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늙은 경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정태민 씨가 아이를 데리고 비상구로 나가는 것을 봤어요. 아이는 울고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계단, 무서워서 울던 자신, 그리고 자신을 끌고 가던 삼촌의 손. 왜 이제야 증언하시는 겁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늙은 경비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협박받았습니다. 가족을 해치겠다고. 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그때 서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방금 기억났습니다. 삼촌이 절 데리고 가면서 했던 말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연을 주목했어요. 삼촌이 말했어요. 이제 넌 없는 사람이야. 영원히 사라져야 해. 그리고 제 머리를 벽에 부딪혔어요. 그 후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태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다. 증거가 어디 있어? 하지만 그 순간 법정 스크린에 또 다른 영상이 떴습니다. 그것은 최근 구치소 면회실 녹화 영상이었어요. 태민의 변호사가 서연을 찾아와 협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변호사가 고아원 원장을 매수했다고 실토합니다. 변호사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선명한 음성이 법정에 울렸어요. 고아원 원장도 우리 편입니다. 당신의 기록이 조작됐다고 증언할 거예요. 이것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태민 씨, 법정에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들이 태민에게 다가갔습니다. 태민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형님이 모든 걸 가졌잖아요.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 태민의 절규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태준이 휠체어에서 일어섰어요. 약물 때문에 비틀거렸지만 동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넌 내 동생이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왜 내 딸을 해친 거야? 태민이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어요. 미안해. 형님,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태민을 끌고 나갔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박서연, 아니 정하은 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합니다. 그리고 정태준 씨의 정신감정 명령도 취소합니다. 서연의 수갑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태준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하은아, 내 딸.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에 법정 안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채는 어디 있어요? 서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송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서연이 법정을 뛰쳐나갔습니다. 법원 계단 아래 은채가 서 있었어요. 아이는 엄마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은채야. 모녀가 껴안고 울었습니다. 태준도 휠체어를 타고 나와 두 사람을 안아주었어요.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이니까.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20년의 긴 악몽이 끝나고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평창동 저택은 이제 진짜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찼어요. 서연은 정식으로 정하은으로 호적을 정정했고 은채도 정은채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쏟아지는 시간, 태주는 손녀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약물 후유증에서 완전히 회복한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나비 잡아도 돼요? 그럼 하지만 다시 놓아줘야 해. 은채가 나비를 쫓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태주는 20년 전 어린 하은이를 떠올렸습니다. 똑같은 웃음소리, 똑같은 발걸음.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생명의 신비였죠. 서연은 서재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어요. 잃어버린 기억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도 기억난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하은아, 잠깐 나와 볼래? 서연이 따라 나가자 거실에는 뜻밖의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회사 이사진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하은 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태민 부회장에게 속았습니다. 회장님을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태준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서연도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 왜요? 태준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을 놓쳤잖니. 이제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회사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려고. 그때 비서가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태민 부회장이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연이 아빠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가보세요. 형제잖아요. 구치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본 태민은 한 달 사이의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백발이 늘고 얼굴은 수척해졌어요. 형님, 태민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랬니? 시기와 질투였어요. 형님은 늘 완벽했고 전 늘 부족했죠. 아버지도 회사도 모든 게 형님 것이었어요.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어린 조카를. 제가 괴물이었습니다. 태준도 눈물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미움과 연민이 교차했어요. 하은이가 용서한다면 나도 언젠가는. 태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저 벌을 받겠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태준이 돌아서려는 순간 태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하은이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저택으로 돌아온 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이 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삼촌은 어떠셨어요? 후회하고 있더구나. 서연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움을 품고 사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태준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통을 겪고도 용서를 말하는 딸이 대견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송할머니도 초대받아 함께 했어요. 은채가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송할머니, 우리 은채, 이제는 행복해 보이는구나. 송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사 중에 태준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하은아, 내가 회사를 맡아주면 좋겠다. 서연이 놀라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저요? 하지만 전 경영을 모르는데요. 배우면 돼. 넌 내 딸이고 충분한 자질이 있어. 서연은 망설였지만 태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해볼게요, 아빠. 다음 날부터 서연은 회사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웠지만 태준과 비서의 도움으로 조금씩 배워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회사 지하 창고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20년 전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기억이 더 선명해졌어요. 엄마의 향기,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손길. 그때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진들을 찾았구나. 엄마가 정말 아름다우셨네요. 태준이 딸 옆에 앉았습니다. 너와 똑같이 생겼어. 볼 때마다 엄마가 생각나. 두 사람은 함께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윤 실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고아원 원장도 처벌받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었죠.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은채가 골수 이식 후 경과가 매우 좋아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이었어요. 이제 은채는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평창동 저택 정원에는 꽃들이 만개했어요. 서연과 은채, 태준이 함께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은채가 물었습니다. 물망초야. 잊지 말라는 뜻이래.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태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도 이제 서로를 잊지 말자.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20년의 이별과 고통을 넘어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엄마도 이들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1년 후 봄, 정하은의 회장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직원들과 언론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단상 위에 선 하은은 더 이상 가난한 요양보호사가 아니었습니다. 품격 있는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은 태준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옆에는 교복을 입은 은채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은채는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죠. 특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분입니다. 하은이 태준을 바라보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부녀의 정이 무언의 대화로 오갔어요. 취임식이 끝난 후 하은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한때 태준이 사용하던 그 공간이 이제는 그녀의 것이 되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보고 드립니다. 회장님, 그 호칭이 아직도 낯설었지만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 안건이 뭐죠? 직원 복지 개선안입니다. 특히 하위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건인데요. 하은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그녀에게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전폭적으로 지원하세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날 오후 하은은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일했던 요양병원이었어요. 동료 요양보호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서연아, 아니 회장님. 김 간호사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은이 편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김 선배님, 그냥 서연이라고 부르세요. 제가 여기 있을 때 도와주신 거 잊지 않았어요. 하은은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작은 성의예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동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자가 되어서도 예정을 잊지 않는 하은이 고마웠어요. 저녁이 되자 평창동 저택에서는 특별한 만찬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은의 회장 취임을 축하하는 가족 파티였죠. 송할머니도 초대되어 왔습니다. 할머니는 하은을 꼭 안아주었어요. 자랑스럽다, 우리 하은이.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때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송할머니가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운명이었어. 너와 만난 것도, 이렇게 된 것도.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태준이 와인 잔을 들어 올렸어요. 하은이의 새 출발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은채는 주스로 건배했죠. 웃음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 중에 태준이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태민이 편지를 보냈더구나. 분위기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은이 물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은이 취임을 축하한다고. 그리고 용서해줘서 고맙다고. 하은은 지난해 추석에 삼촌을 면회 갔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울면서 사과하는 삼촌을 보고 그녀는 용서한다고 말했었어요. 미움을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삼촌도 이제 마음이 편해지셨겠죠. 태준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정말 대단해.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야. 만찬이 끝난 후 하은은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때 은채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엄마처럼 될 거예요. 하은이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은채는 엄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정말요? 그럼 우리 은채는 특별하니까. 모녀가 함께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보던 태준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졌어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일찍 일어나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어요. 정하은, 오늘도 힘내자. 회사에 도착한 하은은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부터 임원들까지 그녀는 모두를 존중했어요.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이 그녀를 겸손하게 만들었죠. 점심시간 하은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놀랐지만 직원들은 그녀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어요. 회장님, 정말 직원들을 생각해 주시는군요. 한 직원이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하은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 모두 한 가족이잖아요. 함께 성장해야죠. 오후에는 중요한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일부 이사들은 여전히 하은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명확한 비전과 따뜻한 리더십에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이익만 추구하지 않을 겁니다. 사회적 책임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하은의 선언에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하은은 회장실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더 큰 사명을 갖게 되었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하은아, 오늘 첫날 어땠니? 좋았어요, 아빠. 정말 행복해요. 그래, 그거면 됐다. 전화를 끊고 하은은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 은채, 그리고 자신, 그리고 하늘에 있을 엄마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것 같았어요. 20년의 방황 끝에 찾은 진짜 삶. 가난한 요양보호사에서 대기업 회장이 되기까지의 여정은 기적 같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가족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정하은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